이제 120페이지에 원가 회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자, 우리 처음 만났을 때에 제가 회계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 회계가 뭔가 이야기하면서 우리 회계라는 우리 회사와의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재무회계를 이야기했었어요. 재무회계는 우리 회사의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고, 또 그럼 내부 이해관계자 경영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뭐였죠? 너무 오래됐죠? 근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은 엄청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 수업 언제 시작인지 아시나요? 우리 시작 날짜가 10월 21일이에요. 아직 한 달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많은 걸 다 습득하셨다는 건 엄청나신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면 하루에 5시간씩 엄청 달려왔어요. 제가 알려드린 양이 정말 전문대학교 학생들이 2년 동안, 2, 3년 동안 매일 공부하는 양의 거의 한 7, 80%를 여러분한테 쏟아부은 거예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은 그 대학교 갔을 때 20살, 21살 때에는 그 사회적 그 경제적 용어라든지 이런 지식이 없는 상태니까 받아만 들여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많은데,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세법이란지 이런 게 섞여가지고 이해도가 빠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지금 여기에 그 지금 회계하고 세법을 봤을 때 세법이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계보다 세법이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거의 대다수가 나이가 젊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20살 때 받아들이는 거랑 똑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조금 편한 이유가, 내가 따로 공부한 게 아니더라도 살면서 느끼고 직접 접해봤기 때문에 좀 편한 거고, 회계는 오히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편한 게 어릴 때 공부하는 스타일처럼 받아들여서 그걸 그대로 원리 들어가면 편한 거고, 그런데 더 나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안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다 보니까 그걸 이해해가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그 수업 시간적으로 여유가 길면 그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되어서 중간점이 오게 되는데, 지금 우리 좀 빠르게 가다 보니까 본인의 지금 스타일을 그대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많이 보셔야지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저녁에 수업할 때 60시간 수업을 하는 게 있어요. 회계 1급, 세무 2급 3시간씩 20일간 수업을 하는데, 그걸 월수금 월수로 해가지고 그 하루 수업하고 하루 건너뛰고 하는 걸로 2달 하는 경우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수업 그 시간이에요. 총 60시간 20일 똑같은 수업인데 2달간 수업하는 반이 합격률이 높아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쉬는 사이에 그 사람들이 공부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의 기간이 길수록 자기도 모르게 이해도가 점점 깊어지는 부분이 좀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 접하는 것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유리한 거는 아직 그래도 상대적으로 낮이나 저녁에 시간적 여유가 좀 있죠. 그래서 이걸 생각할 수 있는데, 저녁에 수업하시는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 자리에 왔을 때를 제외하고는 전혀 이거에 대해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낮에 회사나 학교 다니면서 있기 때문에 낮에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 전혀 못 해요. 학원에 와서 제 얼굴 보면서 책 꺼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회계 1급인데 수업 2번 들을 거라고 처음부터 계획하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집에서 공부 못 하니까 학원에 왔으면 공부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2번이지 4달 걸릴 거란 이야기잖아요. 저녁에 매일 피곤하게 와가지고 정말 고생스럽죠. 저 세무역까지 꼭 필요하신 분이 1년 반 동안 얼굴 본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대단하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 되면 요령이 늘어가지고 이번에 들었을 때는 안 될 거라는 걸 알죠. 그러면 필기 과목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제 얼굴만 보고 있어요. 일단 한번 들어봐야 그 다음에 뭘 공부할 건지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생각에, 시험 자격증인 거 보고 그냥 일단 저 사람 말하는 거 일단 천천히 다 들어보자. 그 사람도 요령이 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2번째 들을 때도 이번은 멀었어 생각하니까 잤다가 들었다가 저한테 와서 조용히 이야기하면 있다고. 제가 좀 피곤해서 뒤에서 좀 자도 좀 괜찮겠냐고. 그러면 왜 이번에 시험 안 볼 거냐 그랬더니, 전 다음번에 또 들을 거예요. 그럼 다른 분한테 지장 안 가게 좀 위치로 가서 편하게 있으시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면 이번에 시험 볼 건가 보다. 그럼 아니다 다를까 시험 봐요.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게 걸리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압축적으로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스럽긴 하지만 또 그렇게 해서 이루면 그만큼 또 과실이 더 달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대단한 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비전공자인 분들이 거의 대다수신데 이거 하려고 그러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20살 때부터 이쪽 과를 나와서 지금까지 이쪽만 하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상식이라는 게 이쪽 선에 맞춰진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하고 오히려 거꾸로 다르게 흘러간 부분이 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하고 이제 또 다른 방향의 일을 많이 하시고 전공성이 있다가 지금 이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왜 이런 식으로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차이가 이제 점점 좁혀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세법은 결론적으로는 일단 그 학자가 될 마음이 아닌 이상은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국가의 구성원이니까 이 법에 지켜가면서 우리가 수용을 하는 마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부터 이 법의 취지를 찾아서 개정해 가는 건지 그 다음부터 내가 더 공부해 나가는 건데 회계는 그런 마음이 좀 안 생겨요. 그죠? 왜냐면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내 자신을 기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원가 회계하는 거 있죠? 자, 이 원가 회계가 제가 우스갯소리로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시험 보기 위해서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 나중에 제조업에 들어갈 수 있겠죠. 제조업 들어가면 깜짝 놀래요. 원가 회계를 컴퓨터로 할 거예요. 원가 회계를. 그럼 컴퓨터로 하면 잘 편하게 될 건데 그럼 이 공부를 왜 하냐? 컴퓨터에 값을 넣는데 그 값을 왜 넣는지를 이걸 이해를 못한 사람은 컴퓨터를 전혀 이해를 못해요. 여기에 몇 퍼센트 뭐 이런 거 집어넣어야지 그 값을 정해주고 우리 결산할 때 기말 재고 자산까지 컴퓨터가 다 내줄 거예요. 매출 원가까지. 제조업에서는. 그러면 그 값을 소유하기 위해서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다 여기에 토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업 들어가신 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원가 얘기 엄청 많이 물어봐요. 여기 지금 이거 넣는데 그때 공부한 것 중에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설명해 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매칭하니까 아 그때 그게 이거였냐고 그럼 컴퓨터 똑똑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컴퓨터 똑똑할 수밖에 없지 그죠? 우리 방정식은 우리 여기 계신 분은 저하고 수준이 비슷하다면 2차 방정식까지는 할 수 있는데 3차 방정식부터는 힘들잖아요. 2차 방정식은 어느 정도 하면 조금 할 수 있죠. 저 3차 방정식은 못해요. 근데 컴퓨터는 15차 방정식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는 똑똑할 수밖에 없지 그죠? 자 그럼 자 제가 던졌는데 자 우리 원가 회계를 생각해 보면 자 원가 회계가 아니라 방금 제가 내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준다는 게 어떤 거였죠? 우리 어떤 회계였죠? 그건 관리 회계예요. 관리 회계. 자 우리 120페이지예요. 자 그럼 이 관리 회계라는 건 우리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권한자가 우리 결정 권한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건데 이 원가 회계는 관리 회계랑 같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런 표현 기억나나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 보도마카 가격 이야기하면서 얘가 그 400원에 제가 사온다고 해, 아니다 100원에 사온다 했나? 100원에 사와서 400원에 이익 붙여서 500원 팔 거다. 그럼 얘가 100원인데 택배비 2,500원 들면 원가 2,600원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게 원가 회계인 거고 근데 택배비 2,500원 들면 2,600원인데 이걸 500원에 팔 리는 없잖아요. 그럼 400원 이익 붙여서 3,000원에 팔 것이냐. 이게 관리 회계인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 회계에서는 3,000원에 팔면 이 보도마카 샀을까요? 제가 하루에 한 개 정도 쓰고 있는데 이건 안 맞겠죠 타산이. 그럼 대체제를 찾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게 관리 회계인 거예요. 그럼 원가 회계하고 관리 회계는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원가 회계의 목적을 보면 자 우리 지금 교재 좌측 아래에 이번에 원가 회계의 목적 적혀 있는데 자, 먼저 생각하실 게 3번을 먼저 볼게요. 3번은 일단 원가 회계 자체만의 우리 원가를 통제하기 위한 원가 회계 자체만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얘가 얼마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고 이제 또 다른 목적이 이제 오늘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보게 돼 우리 재무회계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뭐였죠? 그 수단이 재무제표였죠.
그럼 그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의 기말 재고자산이라든지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를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원가회계로 할 거예요. 그럼 재무제표에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거죠. 또 관리회계에 의사결정 권한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시하는 관리회계에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는 것도 여기에서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원가회계는 뭔가 한 가지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유용하게 가공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을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본연의 목적인 원가를 통제, 인건비가 많이 나왔더라, 전기세가 많이 나왔더라, 저걸 하니까 뭐가 많이 나오더라,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정보를 이제 다르게 가공해 쓸 수 있도록 재무에게든 관리에게든 어떤 에게든 그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에 사용을 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 원가회계는 다양한 정보를 줄 건데,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 물건 한 개의 가격을 산정하는 원가 통제가 제일 중요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 123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서 자, 이제 자와 같이 원가회계 하는 목적은 이거예요. 우리 회사가 보도마카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 마지막 목적은 이 보도마카 한 개의 가격이 얼마냐라는 걸 우리가 산정해내는 거예요. 또 만약에 우리 회사가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 그 비행기 한 대가 얼마인지를 가격을 산정해내는 거예요.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이컵 만드는 회사는 종이컵 한 개가 얼마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땅콩 과자, 호두 과자 여기 파는 포장마차 있죠? 땅콩 과자 만드는 아저씨가 땅콩 과자 한 개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전부 다 산정할 수 있어야 1,000원치 주세요라고 했을 때 몇 개 줄지를 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판매하는 사람 당연히 알아야지 몇 개 줄지를 정하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원가 회계하는 마지막 목적은 우리가 만드는 최소 1단위다. 그게 큰 비행기나 배 같은 큰 거든 이런 종이컵 같은 작은 한 개든 이 한 개당의 원가를 구해내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걸 정확하게 통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를 보면, 자, 이걸 원가의 3요소라고 해서 원가의 요소가 있는데, 자, 원가의 요소가, 자, 지금 제가 왼쪽에다도 글 쓸 거예요. 왼쪽에도. 자, 원가의 요소가 제일 많이 구성되어서 들어가는 게 재료비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인건비인 노무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 물건 만드는데 돈 많이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두 개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다음 많이 들어가는 게 생각이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더 이상 뭔가가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강남 한복판에서 보도마카 공장 차리는 건 제정신이 아니죠. 우리 지금 건물 여기 언덕 위에 있죠. 왜 언덕 위에 있냐면 저기 대로변에 우리 본관이 있는 거 아시죠? 유니클로 건물. 거기 월세가 1억 2천이에요. 저기에 보도마카 공장 차리는 놈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거기 차리게 되면 월세가 큰 부분을 차지하면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물건 만들 때 이 두 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큰 비중 차지 안 해서 이 두 개를 뺀 나머지를 제조 경비라고 할 거예요. 나머지를 제조 경비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간 돈 중에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그냥 다 제조 경비라고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재료비와 노무비와 이 제조 경비를 원가의 요소라고 하는데, 그럼 얘네들을 전부 다 합쳐서 자 이렇게 표현을 써요. 제가 표현을 여러 가지를 설명할 건데 같은 건데 문제 낼 때 표현을 다양하게 써서 같은 건지 여러분 인지를 못하면 못 푸는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다 이제 표현법을 설명드릴 건데,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를 합쳐서 제조 원가라고 해요.
제조원가라고 하면 이 세 개를 다 합친 값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제조원가. 근데 제조원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만 부르는, 그리고 총제조원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앞에 총자 하나 붙었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우리가 받아들인 느낌은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제조원가다라고 적혀 있을 때와 총제조원가라고 썼을 때와. 그리고 또 이 앞에 수식어를,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간 재료비, 노무비, 경비인지를 구획적으로 나눠야겠죠. 우리 실무에서는 최소 월단위로 해요. 최대. 그보다 더 짧게 통제를 할 건데 우린 지금 재무회계하는 사람들이 원가를 해결하죠. 그래서 정말 길게 회계 기간을 잡고 하는 경우 우리가 문제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기간적 의미로 단기 총제조 원가라고도 해요. 앞에는 그냥 기간적 의미예요. 그래서 용어 중에서 노무비만 가지고 말할 때 문제 낼 때는 당월 총제조 원가를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럼 얘는 그냥 기간적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 그럼 단기 총제조 원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원가 회계를 목적으로만 하는 이제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고, 이 원가 회계를 재무회계에 유용한 정보를 주려는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표현을 단기총 제조 비용이다라고 또 표현을 할 거예요. 단기총 제조 원가, 단기총 제조 비용은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거라는 느낌 있죠? 단기총 제조 비용, 단기총 제조 원가. 자, 그럼 우리는 먼저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를 다 합쳐서 단기총 제조 원가다, 단기총 제조 비용이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가라는 표현을 뒤에 끝에 수식어로 붙는 원가, 얘를 비용이라고도 하고 무슨 비라고도 표현해요. 그럼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무슨 원가다, 무슨 비다, 무슨 비용이다 적혀 있으면 앞에 있는 수식어 두 자나 세 자를 생각해야 되지 뒤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 다른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문제 내는 사람이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배웠다도 아니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면 저 용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원가를 통제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만 구성해서 원가를 통제할 수 있는 건 우리 회사가 물건 하나만 만들고 있을 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건을 여러 개 만들고 있으면 저것만 가지고는 물건 한 개 가격을 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 회사에서 한 가지 물건만 만들 리는 없겠죠. 하다못해 보드마카 만드는 회사도 보드마카 색깔 종류는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종이컵 만드는 회사도 종이컵의 크기가 다르게 두께가 다르게 그렇게 해서 다른 종류로 뭐 고급형 무슨 형 이렇게 다 팔고 있겠죠. 그럼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는데 중요한 건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어느 제품에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종이컵들도 한 개당 가격을 알아야 한 줄에 얼마, 그럼 한 개당 얼마다고 하려면 얼마씩 들어간지 알아야 될 건데, 그럼 그렇게 산정하기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원가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한 용어들을 설명드릴 거예요. 용어들. 그럼 첫 번째는 원가 통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류를 나눌 건데, 자, 첫 번째 볼게. 원가의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예요. 자,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라는 건 무슨 표현이냐면 어디에 썼는지를 안다. 그럼 쓰긴 썼는데 어디에 얼마만큼 썼는지를 모른다라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구분을 지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추적이 가능하다. 어디 썼는지를 안다라는 걸 우리는 직접 원가라고 할 거고, 어디에 썼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공통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간접 원가라고 할 거예요. 직접 원가, 간접 원가. 자, 이렇게 표현을 쓸 건데, 자, 이 또한 직접비, 간접비라는 표현도 쓸 거예요.
직접비, 간접비라고도 하고 직접 원가, 간접 원가라고도 해요. 자, 그럼 자, 이걸 가지고 자, 우리가 봤을 때 자, 재료비 중에서 추적이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이렇게 구분해 보면 옆에 제가 땅콩 과자, 호두 과자를 만드는 우리 포장마차 생각했을 때 그거 하시는 분이 호두를 사요. 그럼 이 호두는 뭐 만들려고 산 거죠? 호두 과자 만들려고 샀겠지. 땅콩 산 거는 땅콩 과자 만들려고 샀겠지. 그러면 땅콩 가격, 호두 가격은 호두 과자, 땅콩 과자에 자기 들어간 곳에 원가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밀가루 반죽은 호두 과자 만들 거예요? 땅콩 과자 만들 거예요? 밀가루 반죽을 오늘 20만 원치 샀어요. 그럼 어디에 얼마만큼 들어간지 구분이 되나요? 구분이 힘들죠. 그런 걸 추적이 안 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추적이 안 된다. 자, 이 용어 개념 이해가시죠? 그럼 이 방금 재료비 중에 호두나 땅콩처럼 어디에 썼는지 추적이 되는 걸 직접 재료비라고 하고, 그리고 밀가루 반죽처럼 어디에 썼는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걸 간접 재료비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어디에 쓰는지 추적이 안 되는 걸 간접 재료비라고 표현할 거예요. 앞에 추적이 되면 직접, 추적이 안 되면 간접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인건비 중에서도 노무비 중에서도 자, 우리 공장에 인부들이 있는데 일하시는 직원들이 있는데 A라는 제품을 생산 라인에 있으신 분의 임금은 A 제품에 넣으면 되고 B 제품 생산 라인에 있으신 분의 임금은 B 제품의 그 원가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럼 공장장이라든지 전체 생산 라인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월급을 우리 공장에 있어서 들어간 돈이라서 회계 때도 500군데 임금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람 월급은 어느 제품에 넣어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추적이 안 되는 사람이 월급이 있겠죠. 그런 걸 구분을 해서 추적이 되는 사람의 월급을 직접 노무비라고 하고 추적이 불가능한 공통으로 들어간 임금을 간접 노무비라고 표현할 거예요. 또 제조경비 중에서 어디에 썼는지 구분이 가는 제조경비를 우리는 직접 경비라고 할 거고 혹은 직접 제조 경비, 어디에 들어갔는지 구분이 되지 않는 걸 간접 경비 혹은 간접 제조 경비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6개로 분류를 나눴지만 얘는 재료비를 추적된다 안 된다 나눈 거, 노무비를 추적이 된다 안 된다로 구분한 거, 제조경비를 추적이 된다 안 된다로 구분한 거지. 결국은 이 6개를 다 합치면 얘네들은 단기총 제조 원가가 되는 거죠.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인 거잖아. 그냥 우리가 이제 원가 통제를 잘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구분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에 우리는 원가를 통제해야 되는데 어디에 썼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원가를 통제하는데 당연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호두가 너무 비싸. 그럼 호두 과자에 호두를 조금 넣거나 아니면 호두 과자는 조금 이제 등한시하거나 개수를 1,000원당 개수를 줄이거나 뭔가 바로 눈에 띄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건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직접 경비도 의미가 있긴 한데 얘는 잘 발생을 안 해요. 직접 경비는 얘는 발생하는 게 주로 한 특정한 제품만 외주 가공을 주든지 아니면 이 한 제품에만 예를 들어 특허권을 사용한 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직접 경비는 잘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유령으로 취급할 거예요. 얘는 유령으로 취급을 해버릴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앞으로 지적 경비는 언급을 안 할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시험에서 언급을 거의 안 하는데 어쩌다 한 번씩 언급을 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성하고 있구나라는 건 인지해야 돼. 만들면서 들어간 돈이구나. 자, 그럼 아래에 있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는 어디에 썼는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들어간 재료비야, 전체적으로 같이 들어간 인건비야, 이걸 구분하는 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 추적이 안 되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 얘네들을 한 번에 다 합쳐서 얘네들을 제조 간접비라고 하게 돼요. 얘네들을 전부 다 합쳐서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를 합쳐서 우리는 제조 간접비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제조 간접비. 지금 이 세 개를 합친 거예요. 그럼 제조 간접비에는 재료비가 들어가 있을까요?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추적이 안 되는 재료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추적이 안 되는 노무비도 들어가 있고 추적이 안 되는 경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추적이 된다 안 된다로 구분하는 게 우리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인데, 그럼 자, 얘를 유령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합치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 자, 이해가시나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아래 얘네들 다 제조 간접비를 더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저와 같이 하려는 건 원가 회계를 원활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분류를, 어차피 들어간 돈은 똑같은 건데 얘를 내가 통제 편하게 분류를 나누는 거야. 어디에 들어간지 아는 거는 따로 빼놓고 모르겠는 건 따로 분산시켜 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제조 원가의 3요소라고 해서 자, 방금 적었던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합은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게 될 거예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합치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될 거예요. 자, 이 공식 바로 앞에 봤던 분류를 다르게 분류를 써서 할 건데, 자, 지금 이제 시작하는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공식이고 외워야 돼요. 뒤쪽에서 계속 이걸 쓸 거예요. 제가 줄여서 직제, 직노, 재간이라고 쓰면서 계속 사용할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게 합치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 왜 지금 이게 중요하냐면 올해 만들려고 단기에 지금 투입한 전체 돈이거든. 그 돈을 알아야 전기에 투입했던 돈, 남아있던 돈, 그 재료나 인건비들하고 이번에 투입한 것 중에 얼마 남은지를 알아야 지금 완성한 거에 대한 물건을 산정할 거잖아. 그러면 올해 얼마만큼 투입했는지를 전부 다 이야기하는 표현이 단기 총 제조 원가인데,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다, 이렇게 구분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얘 둘이는 어디에 들어갔는지 추적이 되기 때문에 얘 둘이를 합쳐서
기본 원가라고도 하고 기초 원가라고도 해요. 얘 둘이를 합쳐서 기본 원가, 기초 원가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기본 원가에 제조 간접비를 더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얘 둘이 합친 게 기본 원가니까. 그죠? 또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 얘 둘이를 합쳐서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합쳐서 가공 원가, 전환 원가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가공 원가, 전환 원가. 그럼 직접 재료비에 가공 원가, 전환 원가를 더하면 우리는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가시나요? 자, 이 분류들은 지금 왜 이런 분류를 나누냐면 이 보도마카를 만드는 회사하고 아파트나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하고 비행기 한 대하고 보도마카 한 대하고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을 수가 없겠죠. 그죠? 이 보도마카 한 개 만드는데 이거에 작업 지수 붙여서 이거 한 개당 얼마다라고 일일이 계산하고 있는 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몇 천억씩 하는 비행기 한 대를 가지고 그 행동하는 건 해야 되는 일이죠. 그 유의미하고. 그래서 그 원가 통제하는 회사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먼저 나누고 제조 간접비를 더하는 형식을 쓰는 곳이 있고, 혹은 직접 재료비만 빼고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를 먼저 뭉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공식이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죠. 기본 원가 더하기 제조 간접비는 단기총 제조 원가가 된다고 볼 수도 있고, 직접 재료비 더하기 가공 원가는 단기총 제조 원가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래쪽에 분류를 나눈 걸 이야기한 거죠. 그럼 기본 원가와 가공 원가의 양자에 모두 다 들어가는 애가 직접 노무비라는 걸 알고 있는지도 질문을 할 거예요. 지금 직접 노무비에 양다리 걸치고 있잖아요. 기본 원가에도 들어가고 가공 원가에도 들어가고, 그죠? 양쪽에 다 해당한다는 걸 아는지 하는 질문도 나와요. 그럼 이 순서대로 기억하는 게 낫겠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라고 해서 우리 중간에 직접 노무비가 중간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1교시 하이라이트고 오늘 뒤에 가서 또 쓰고 내일도 쓸 거예요, 이것들을. 그러면 계속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해서 계속 보다가 안면이 익혀지면서도 여러분들이 숙지하게 될 그런 내용이라서 얘는 중요한 우리한테 공식으로 다가올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123페이지에 양가로 1번, 2번을 시험에 나오는 용어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서 다음 페이지에 양가로 3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두 번째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원가 형태가 아니고 행태예요. 형태에 따른 분류는 또 다른 분류가 있어요. 얘는 행태예요. I.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를 볼게요. 자, 재료비나 뭐 월세 같은 거나 이런 게 어떤 원가의 행태를 그린다라고 해서 이제 분류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가 변동 원가, 변동비 원가 행태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원가 행태는 시험에 나와요. 제가 나온다라고 말하는 건 시험에 그냥 나와요. 그래서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글자로 나올 수도 있고, 물론 글자로 많이 나와. 지금 계산하는 문제 아니에요. 이것들 원가 이게 많이 오해하시는데 5개 중에 많아야 1개, 2개, 나머지 다 글로 나와요. 원가 이게는 계산하는 문제는 그렇게 안 많아요. 계산하는 문제는 알면 명확하게 더 쉽게 풀 수 있는 건데 글로 나오니까. 자, 이건 제가 나온다라고 했죠. 나온다라는 건 나올 수가 있다가 아니라 나오는 챕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좀 명확하게 인지하시면 좋겠죠. 자, 그럼 이거 그래프를 가지고 하면서 제가 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수학에서는 원래 y축의 변화로 x축의 값을 보는데, 자, 수학을 제외한 경제학이라든지 모든 다른 학문은 x축의 변화를 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값을 y축에 두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의 제목이 y축이에요. 그러니까 y축에 내가 뭘 보고 싶은지를 두냐에 따라서 결과값 있죠. 이런 거 내가 뭔가를 많이 만드는 거에 따라서 얘 총 가격이 얼마다, 한 개당 가격이 얼마다, 이런 걸 y축에 넣어서 그 높이를 보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이제 우리 그래프예요. 근데 수학은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릴 때 여러분 뭐 고등학교 때까지 한 수학에서는 계속 y축이 움직이면 x축의 값을 봐서 계속 그래프부터 이쪽으로 들여다보는데, 지금 우리 경제학에서는 얘를 처음 먼저 들여다봐요. 얘가 많이 만든다면 얘가 얼마가 나오지, 얘가 작게 만든다면 얘가 얼마 나오지,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x축에 뭔가를 많이 만들고 작게 만든다면, 아니면 직원이 일을 많이 한다면 작게 한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작게 들어간다면, 이런 걸 조업도라고 하는 거예요. 조업도라는 것, 내가 뭔가를 많이 하고 작게 하고 이거에 대한 의미를 조업도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조업도. 그럼 첫 번째 지금 그린 그래프는 그래프 2개를 쓸 건데, 이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은 지금 총원가, 그래서 전체 돈이 얼마 들어갔다고라는 천원가 그래프를 볼게요. 이게 변동비 총원가 그래프라고 해요. y축이 제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y축이 변동비 총원가 그래프인데, 자, 그럼 이 변동원가를 구성하는 원가 행태는 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재료비 같은 거예요. 재료비 같은 걸 이야기를 해요. 주로. 자, 제가 큰 예를 들어서 짜장면 한 그릇에 우리가 밀가루 반죽이 200원치 들어간다라고 볼게요. 짜장면 만드는데 밀가루가 200원치 들어가요. 자, 그럼 이제 조업도를 가지고 짜장면 몇 그릇 만드냐라는 걸 조업도로 잡았을 때에 우리 회사가 짜장면 100그릇을 만들면 밀가루 짜장면 한 그릇에 200원씩 들어갔으니까 100그릇 만들면 2만원이라는 밀가루가 총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밀가루는 2만원이 되게 될 거고, 200그릇 만들면 그러면 4만원치가 들어가게 될 거고, 300그릇을 만들면 6만원치가 들어갈 거고, 400그릇을 만들면 8만원치가 들어갈 거예요. 하나도 안 만들었으면 0원이 들어갈 거고, 이런 것처럼 서로 만나는 점을 연결을 하면 우상향 곡선을 그리게 될 건데, 이걸 우리는 비례 그래프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예요.
짜장면 많이 팔았으면 밀가루 많이 사왔겠지. 반죽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짜장면 작게 팔았으면 작게 들어갔겠지.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변동비 총원가는 자, 얘는 조업도가 증감하면 총원가는 비례적으로 증감한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비례적으로 그냥 많이 만들면 많이 들어가고 작게 만들면 작게 들어갈 거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Y축에 단위당 원가를 둘게요. 단위당 원가는 내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최소 1단위당 얼마다라고 산정하는 거예요. 최소 1단위당. 자, 그럼 우리 단위당 원가를 가지고 보면 지금 제가 예를 든 게 짜장면 한 그릇이니까 그러면 짜장면 한 그릇에 이 재료비의 이제 금액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짜장면 한 그릇에 밀가루가 200원치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짜장면 100그릇을 만들었어요. 짜장면 100그릇 만들었을 때 짜장면 한 그릇에는 밀가루가 얼마치 들어갈까요? 얼마? 200원치 들어가겠죠. 그게 단위당 원가의 개념인 거예요. 그럼 짜장면 100그릇 만들었을 때 짜장면 한 그릇에 200원씩 들어갔으면 짜장면 200그릇 만들었을 때 짜장면 한 그릇에는 밀가루가 얼마 들어갔을까요? 그래도 200원이겠지. 자, 우리가 짜장면을 많이 판다고 해서 짜장면의 양을 많이 주고 작게 판다고 해서 작게 주면 안 되겠죠. 그럼 지금 얘는 자,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그죠? 자, 그럼 이 단위당 원가라는 개념은 우리가 산정한 최소 1단위에 대한 개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재료비 같은 변동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거는 얘는 아마 많이 만들든 작게 만들든 한 개당 들어가야 되는 금액은 똑같다라고 하는 걸 단위당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단위당 원가.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글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업도가 증감하여도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라는 규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조업도가 증감하여도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뭐 만 그릇을 팔아도 한 그릇에는 200원 들어갈 거죠. 무슨 개념인지 이해가시죠? 자, 이 그래프도 기억하셔야 되고 글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설명드린 건 변동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요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변동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요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고정원가. 자, 고정원가 혹은 고정비라고 더 많이 말하는데 앞에는 변동원가 썼던 거 변동원가, 변동비 다 섞었어요. 얘도 고정원가, 고정비 섞어서 쓰는데 자, 이거 가지고 보면
x축은 조업도, y축은 총원가를 가지고 볼 건데, 자, 고정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이런 예로는 우리 월세 같은 임차료라든지 혹은 감가상각비 이런 형태인 기간 비용들이 고정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요소들이에요. 임차료나 감가상각비나 이런 기간 비용 등이 우리 고정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를 우리 중국집에서 짜장면집 월세가 60만 원이다라고 볼게요. 한 달 월세가 60만 원이에요. 그럼 짜장면 100그릇을 만들었을 때 월세는 얼마일까요? 60만 원이겠지. 그죠? 건물주가 내가 짜장면 몇 그릇 만드는지 관심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60만 원일 거예요. 짜장면 200그릇 만들어도 월세는 60, 300그릇 만들어도 60, 400그릇 만들어도 60, 하나도 못 만들어도 60. 한마디로 월세는 내가 짜장면을 많이 만든다 작게 만든다에 관심 없이 항상 최대값인 60만 원이 나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고정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 이해가시죠? 재료는 많이 만들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월세는 만드는 양과 상관없이 그냥 최대값이 나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조업도가 증감하여도 고정비의 총 원가는 일정하다라는 규칙이 나오게 될 거예요. 고정비의 총 원가는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고정비 원가 형태에 그리는 요소들의 단위당 원가를 보면, 자, 단위당 원가는 자, 짜장면 한 그릇 딴 거 생각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도 즐겨 드시는 저처럼 즐겨 먹는 짜장면 한 그릇의 원가에는 재료비도 들어가 있지만 그 중국집의 음식점의 전기세, 인건비 그리고 월세 이런 게 다 녹아 들어가 있겠죠. 한 그릇은 그게 다 원가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려는 건 그럼 이 짜장면 한 그릇에 월세를 얼마씩 넣어야 될 거냐 그거예요. 1단위에 몇 그릇 팔 때 얼마씩 넣어야 될 거냐 계산 산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 회사가 우리 중국집이 짜장면 100그릇을 팔아요. 100그릇을 팔면 우리는 한 그릇의 월세를 6,000원치 넣어야 60만 원이라는 월세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일단 저렇게 되면 중국집이 망한 거죠. 월세값은 60만 원. 그래서 여기에 공장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럼 200그릇을 판다면 그러면
한 그릇에 3천만 원만 넣으면 되게 되겠죠. 그럼 60만 될 거잖아요. 그럼 300그릇을 만든다면 짜장면 한 그릇에는 단위당에는 우리는 2,000원의 월세를 넣으면 되게 되겠네요. 그럼 60만 원 될 거니까. 그럼 400그릇을 만든다면 우리는 짜장면 한 그릇에 1,500원의 월세를 넣으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이번에 만나는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런 형식의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건데 우리는 이걸 반비례 곡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반비례 곡선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자, 이걸 가지고 표현을 할 때는 조업도가 증감하면 우리 고정비 원가 행태의 단위당 원가는 반비례적으로 감소 증가한다라는 특징이 나오게 돼요. 반비례한다고. 많이 만들면 작게 들어갈 거고 단위당 원가 한 그릇에 넣어야 되는 게 작게 만들면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원리예요. 자, 그냥 간단한 예로 여러분 집 앞에 있는 치킨집하고 강남역이 내려가면 돼 있는 치킨집하고 어느 집 치킨 값이 비쌀까요?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집 앞이 비싸요. 강남이 더 싸요. 치킨 가격은. 여러분 집 앞보다 강남이 월세는 15배가 비싸요. 여러분 집 앞에 치킨집 월세가 100만 원, 200만 원 하면 여기는 2천만 원, 3천만 원 해요. 하지만 통닭 판매량은 여러분 집 앞에서 100개 팔 때 여기는 2,000개를 팔아요. 그럼 단위당 원가를 넣을 수 있는 거는 여기가 싸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고정비는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줄일 수 있는 거고 작게 팔면 작게 팔수록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오해하는 게 저기 장사 잘 되는데 왜 문 닫아? 여러분 집 앞보다 월세가 15배 비싸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집 앞의 가격보다 일단 15배 이상 높아야지 사람이 많이 회전이 돼야 되는 거지. 자리만 지키고 있는 사람이 오래 있으면 그 가격은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뀌고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지금 두 가지만 했는데 우리 시간 지금 뭐 10시 다 돼가니까 쉬었다가 이제 변동비 원가 형태하고 고정비 원가 형태가 섞이는 타입이 있어요. 혼합 원가 형태. 그 두 개를 또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